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산회계, 전산세무 이론 수업에 앞서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각 자격증들의 출제 범위, 그리고 시험 준비 요령 및 저의 강의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전산회계와 전산세무의 각 자격증의 출제 범위예요. 홈페이지에 있는 것들을 약간 제가 수정을 해서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전산회계 2급, 1급, 세무회계 이렇게 있는데요. 이론 같은 경우는 동일해요.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 그래서 각 5문제씩, 그쵸? 5문제씩 나오는데 난이도가 이제 조금 있죠. 재무회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다 전산회계 2급부터 전산세무 1급까지 난이도가 비슷하지만 출제되는 포인트들이 조금씩 다르고요. 원가회계도 마찬가지고 세무회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범위가 다르죠, 그렇죠? 전산세무 2급에서는 이제 부가세랑 원전세가 나오고 전산세무 1급에서는 이제 세무조정까지 법인세까지 나오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실무 같은 경우는 이제 전산회계 2급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산회계 1급으로 가게 되면 부가세가 추가돼요. 근데 이 부가세는 부가세 신고가 아니고 부가세 입력하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까지만 추가가 되고요. 전산세무를 2급으로 오게 되면은 부가세 신고가 이제 나와요. 부가세 신고가 전산세무 2급에서 등장을 하고 원전세에서 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하는 연말정산이 전산세무 2급에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전산세무 1급을 가게 되면 전표 입력하는 거 4문제 정도 나오고요. 부가세 2-3문제, 원전세 2-3문제, 그리고 이제 이렇게 포함해서 결산자료 입력하는 게 나오고 마지막으로 세무조정이 30점 5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 자격증들이 이렇게 상이해서 보통 전산회계 2급은 이제 고등학생이신 분들은 보통 학교에서 취득을 할 수 있게끔 수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산회계 2급은 제가 강의할 때 약간 고려를 하지 않고 이렇게 세 개를 중점적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무 1급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세무 조정 들어가는 법인세 파트도 이론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고요. 전산세무 2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원천세까지만 들으시면 되고 전산회계 1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부가세까지만 이론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무 조정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세무 조정은 보통 이제 저희가 회계가 있고요. 세무가 있어요. 그렇죠? 회계가 있고 세무가 있는데 실무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회계 결산이 끝나야 돼. 그러니까 회계팀이 있고 세무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보통 세무팀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회계적으로 결산이 끝나고 재무제표가 1차적으로 확정이 돼야 이게 끝나야지 이제 세무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전산회계, 전산세무. 왜냐하면 회계 결산이 끝나야 세무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계 결산이 끝나고 재무제표가 1차적으로 확정이 돼야지 세무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무 조정을 수행해서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고 이 세무 조정이 끝나고 법인세 신고가 되는 숫자가 나와야지 최종적으로 재무제표가 확정이 돼요. 그래서 전산회계를 먼저 취득을 하고 전산세무로 취득을 넘어가시는 게 좋고 전산회계랑 전산세무 2급은 동시에 준비하셔도 무리는 없어요. 근데 전산세무 1급 같은 경우는 약간 심화 과정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산세무 2급을 취득하시고
전산세무 1급을 들어가시는 것들을 추천을 합니다. 자, 그럼 세무조정이 무엇이냐? 자, 세무조정 같은 경우는 이제 전산 세무에 들어가시면은 별도로 배우겠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이래요. 회계상의 이익과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법인세법상의 이익을 구하는 계산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회계상 잔부를 따로 만들고 세무신고를 하기 위해 세무상 잔부를 따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회계상 장부를 만든 다음에 그 회계상 장부를 세무신고를 하기 위해서 그 회계상의 장부를 일부 수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회계상의 장부랑 세무상의 장부를 따로 만드는 것은 너무 힘들죠. 그래서 보통 거의 한 99.9%의 회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회계상의 장부를 가지고 이 회계상의 장부를 만든 다음에 세무신고를 하기 위해서 회계상의 장부 일부를 세무신고를 하기 위한 장부를 수정을 해요.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세무조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회계와 세법의 차이를 조정하는 거. 이런 일련의 과정을 세무조정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 세무조정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회계가 끝나야 세무를 시작할 수 있다. 이건 자격증이 아니라 업무상으로 실무가 일어나는 과정은 회계가 끝나고 세무조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격증을 아마 회계를 이렇게 잘라서 회계 끝나고 세무를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출제 범위만 봐도 그렇죠. 이렇게 회계보다는 세무가 좀 더 추가가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부가가치세가 들어가는 이유는 전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터세 같은 경우는 이제 인사팀에서 하는 경우도 많고요. 회계 담당자가 하지 않고 인사 담당자가 하는 경우도 많고 세무조정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되면 세무만 별도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어요. 팀이 굳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일단은 크게 겁을 먹지 않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시험 준비 요령 및 강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험 준비 요령에 들어가기 앞서서 회계 세무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겁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왜 어렵지 않냐면 자, 회계는 쉽게 얘기해서 회사의 가계부를 작성하는 거예요. 돈을 얼마 썼고 돈 이제 모으면 나가야 되고 우리 회사의 비용이 얼마나 썼고 뭐 앞으로 나가야 될 게 얼마가 있고 여태까지 번 게 얼마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쓰는 거기 때문에 회사의 가계부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틀렸다. 틀려도 너무 겁먹지 마세요. 틀리면 어떻게 되냐? 틀리면 고치면 돼요. 내가 결국은 회계 장부를 만들어도 회계 감사라는 절차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회계사분들이 한번 컨펌 해주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말고 업무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준비도 너무 겁먹지 말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로는 회계세무는 복잡해봤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말고는 없어요. 뭐 우리가 리미트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로그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행렬 같은 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복잡해봤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서 다 끝나기 때문에 겁먹지 말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배우면 뼈가 되고 살이 됩니다. 제가 첫 번째 회계는 회사의 가계부를 작성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회계는 취업 후에 나에게 경제 활동할 때에도 돈 관리에 대한 기초 개념을 잡아줘요. 내가 전산세무, 전산회계를 따서 꼭 이쪽 업무를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취업 후에 이제 내가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겠다라는 돈 관리에 대한 기초 개념을 잡아줍니다. 두 번째는 세무 교육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앞으로 취업을 하시고 나서예요. 요거는 자,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것 중에 하나
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게 세금이에요. 세금은 세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회사에 대한 것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이제 부가세라던가 뭐 원천세, 또 이제 뭐 법인세법, 그리고 이제 조특법, 뭐 국세 기본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접근을 할 건데요. 회사가 세금을 내는 것과 개인이 세금이 내는 것들의 큰 로직, 큰 틀은 동일해요. 그래서 회사에 대한 세금을 내가 배우면 개인도 이런 세금을 내겠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다 맞아요. 한 7, 80%가 비슷해요. 다만 이름이 좀 다르고 세율이 다르고 내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7, 80%는 동일하기 때문에 배워서 나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겁먹지 말고 배우면 뼈가 되고 살이 되기 때문에 내가 향후 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강의도 무조건 공식 같은 거 외우는 게 아니라 최대한 이해를 하는 방향으로 강의를 하려고 해요. 물론 중간에 꼭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몇 개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설명 위주로 할 거기 때문에 굳이 외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론과 실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험 준비 이론과 강의 방향을 해볼게요. 크게 제가 3-4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매일의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개인별로 하루의 목표량을 설정하고 반드시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 전산회계 1급을 2달 동안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2달 동안에 마스터 플랜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재무회계 뭐 1강, 2강을 꼭 마스터가 아니니까 설명을 듣겠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1강, 2강을 수업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을 해서 그 표에 맞게끔, 스케줄 표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진행할 수 있도록 나의 목표 준비 개월수를 먼저 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듣겠다라고 준비를 하겠다라고 정해주셔서 밀리지 않고 준비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시험 2, 3주부터는 최근 이기는 기출문제 풀이에 집중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미에 시험 3주 전 계획표를 한번 짜봤어요. 제가 실제로 자격증 준비를 하면서 꼭 전산세무회계뿐만 아니라 다른 자격증들도 준비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면 좋겠다라고 계획표를 한번 짜봤으니까 이 말미에 참고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풀이를 한 다음에 틀린 문제는 별도로 정리해서 오답노트를 반드시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오답노트는 언제 쓰느냐? 아마 시험 이틀 3일 정도가 되면 집중이 잘 안 돼요. 새로운 지식이 머리가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시험 2, 3일 전에는 내가 틀린 문제만 계속 반복해서 푸는 거예요. 나의 실수를 최대한 줄여주는 포인트로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틀린 문제를 별도로 오답노트를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는 준비를 했어요. 보시면 자, 내가 이제 기출문제 이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13회라고 썼어요. 전산세무나 전산회계는 보통 1년에 6번을 봐요. 2번에 4번, 과거에는 4번을 봤었는데 이제 횟수가 늘어서 6번을 봅니다. 그래서 2개년 기출문제에 제가 집중을 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1개년에 6번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12회까지, 그러니까 내가 13회 시험을 본다고 하면 그 직전 1회부터 12회까지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26회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26회를 거꾸로 계산해서 12회 분을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2, 3주 전이에요. 이게 3주 전인데 매일 하나씩 풀어요. 이렇게. 그리고 항상 반드시 휴식이 필요합니다. 난 휴식이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 휴식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때 3주 전에 기출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풀고 풀이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한 2주 전부터 되게 되면 하루에 2개씩 정도는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개씩 푸시면 되고, 자 보시면 이렇게 해요. 과거 거 1회 2회 것부터를 먼저 풀고 최근 연도를 나중에 푸시면 돼요. 그다음 목요일날 다시 이걸 풀잖아요. 그러면 또 새로워요. 또 새로워서 새롭고, 자 웃긴 게 뭐냐면, 자 이때부터 목요일부터 풀잖아요. 준비를 해서, 자 이때 틀렸던 거 똑같이 또 틀려요. 사람이란 게 웃겨요. 그러면 오답 노트는 언제부터 정리하느냐? 이때부터 오답 노트를 정리하시면 돼요. 이때부터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셔서 2회씩 푸시고, 휴식 필요 없으시면 휴식 안 하셔도 되고, 2회부터 푸셔서 시험 3일 전에는 2개년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또 풀고, 오답 노트가 정리가 어느 정도 돼야 돼요. 정리가 안 됐으면은 오답 노트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답 노트 정리한 거 3일 전부터는 계속 보시면 돼요. 이때 한번 보고 또 보고, 그리고 내가 필요성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전산세무회계는 실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기 문제 같은 경우는 실습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습이 필요하시면은 실습을 병행하시면서 하시면 되고, 마지막 날은 가볍게 오답 노트 리뷰를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매일의 목표를 설정해서 꼬박꼬박 하고 오답 노트를 정리해서 마지막 시험 전에 리뷰를 하자. 그런 거겠고요. 자, 두 번째 목표 점수는 75점이에요. 합격 점수가 70점 이상이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 점수는 75점. 100점이나 75점이나 70점이나 합격은 합격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나 자격증 합격했어요 하면은 회사에서 몇 점에 합격했어요 물어볼까요? 절대 물어보지 않아요. 물론 이제 그 시험 봤을 때는 친구들끼리는 뭐 비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지 100점을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표 점수는 75점입니다. 자, 왜 75점이냐?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틀리는 건 어떻게 해요? 맨날 틀려요. 그리고 어려운 것은 매번 어려워요. 제가 설명을 하고 강의를 해도 강사 입장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매번 어려워요. 매번 강의를 해도. 그래서 틀리는 건 매번 틀리고 어려운 것은 매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해도 반드시 틀리는 게 있습니다. 개인한테 어려운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자는 거예요. 자, 내가 한 문제 맞으려고 뭐 한 2, 3일을 투자해서 공부를 해서 이걸 외운다? 저 같으면 2, 3일 동안 다른 거 공부해서 10점을 벌 것 같아요. 그래서 틀리는 것은 매번 틀리고 어려운 것은 매번 어렵기 때문에 100점을 맞으려는 스트레스를 절대 받지 마시고 75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전산회계 1급까지는 거의 100점이 가능해요. 쉬우니까. 전산세무로 가게 되면 점수가 떨어져요. 전산회계 100점 맞았던 분들도 전산세무 가시면 뭐 80점대로 떨어지고, 전산세무 1급 가게 되면 70점대로 떨어지세요. 물론 공부를 많이 하시면 전산세무 1급도 충분히 90점, 100점이 나올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보통 2개월, 3개월을 기간을 두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목표 점수를 설정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에서 5문제, 실기에서 한 15점 정도 감점될 것을 각오하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론 문제 풀어도 잘 푸시는 분들 봐도 2-3문제예요. 잘 공부하셔서 준비하셔서 푸신 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힘드니까 5문제까지는 틀리자 라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 5문제는 뭐가 들어가느냐? 재무회계에서 1문제, 원가 문제 한 2문제, 그리고 세법 문제 2문제 정도. 그렇게 감을 잡고 문제를 푸시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실기에서는 15점이에요. 그래서 실기 같은 경우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15점 정도에서 20점 정도 감점될 것을 각오하고
준비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강의할 거냐, 출제 빈도수가 낮은 부분, 중요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이론 강의에선 과감하게 생략할 거예요. 물론 기출문제 풀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다시 설명할 거지만 강의에서는 생략할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재무회계 한 5, 6강, 원가회계 한 5, 6강, 뭐 많으면 8강, 세무회계도 5, 6강에서 8강까지예요. 그래서 강의 수를 최대한 줄일 거고 시험 그 이론 실기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론 강의 들었을 때 뿐이지 또 문제 풀다 보면 까먹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뷰를 몰랐던 부분을 리뷰할 수 있게끔 최대한 강의 개수를 줄이고 시간을 줄이려고 해요. 그래서 과감하게 생략해서 여러분들이 75점 이상을 맞출 수 있게끔 준비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설명이 아닌 핵심 위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세 번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 원가 명세서에 익숙해지자. 그래서 매일 공부하기 전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 명세서의 개정 과목들을 통째로 순서대로 적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해야 돼요. 그 2, 3개월 동안 이거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느 순간 그 회계 순환의 원리가 저절로 체득이 돼요. 쓰다 보면.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써보세요. 2-3 달만 쓰시면 저절로 체득이 돼요. 이 저절로 체득이 되면 회계 순환의 원리가 체득이 되면 회계 자체가 매우 쉬워져요.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 보면 가끔 이래요. 뭐 다음 주 뭐 자본잉여금 개정 과목이 아닌 것은, 그러면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잘 모르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알아? 그 실기 프로그램 가서 개정 과목 등록 누르셔서 거기에서 조회해서 풀으라고 해요. 물론 그것도 정답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내가 남지가 않아요. 남지가 않아서 다른 회계 문제를 풀 때 되면은 그냥 기계적으로 풀고 외워서 풀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계는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회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개정 과목에서 자유로워져요. 이 개정 과목 당연히 자본 잉여금에 있겠구나. 이 개정 과목 당연히 부채에 있겠구나. 왜? 이 개정 과목은 이런 성격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 원가 명세서에 있는 개정 과목에 익숙해지고, 개정 과목에 익숙해지면 그 후에는 이 책에 대해서 익숙해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 가장 쉬운 것들은 매일 공부하기 전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 원가 명세서를 통째로 메모장에 적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회계가 어떠한 원리로 작동되는지 초반 강의를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위에 지금 여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 원가 명세서 익숙해지자와 비슷한 얘기인데, 분계에 의한 재무제표의 원리가 터득이 되면 회계가 매우 쉬워집니다. 그래서 요거 분계에 의한 재무제표의 원리는 제가 재무회계 맨 마지막 강의에 추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분계에 의해서 재무제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들에게 최종적으로 한번 강의를 할 건데, 요거를 가장 주의 깊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무회계의 맨 마지막 강의로 예정된 재무제표의 강의를 반드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다음에는 제1강 회계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